엄마, 미안. 딸의 숨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순간 제 등을 밀어내는 차가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허공으로 떨어지며 바위에 부딪힌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보다 더 끔찍했던 건 절벽 위에서 멀어져가는 딸과 사위의 발자국 소리였죠. 피맛이 올라오는 입안보다 더 쓰라렸던 건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 저를 산채로 묻으려 했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위턱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너희들이 저지른 짓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내 손으로 너희를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고 모든 것을 빼앗아 똑같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말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산길은 젖은 낙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옥순, 72살이죠. 오늘은 남편 삼죽이라 딸 서영이와 사위 도윤이가 함께 산소에 왔습니다. 솔잎이 바람에 쓸려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발밑에서는 젖은 흙의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산길은 가파랐고 숨이 차올랐죠. 그래도 남편 보러 가는 길인데 힘들다는 소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와. 미끄러워. 서영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따라 유난히 친절했죠. 도윤이는 제사상에 쓸 막걸리며 과일을 든 봉지를 들고 묵묵히 앞서 걸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해서 성묘를 마쳤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막걸리를 뿌리며 남편에게 속으로 인사를 전했죠.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애들이 같이 와서 다행이에요. 엄마, 저기 전망대 가보자. 경치 좋다던데. 서영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망대라니 성묘 왔다가 웬 구경이냐 싶었지만 딸이 가자니 따라갔죠. 전망대는 바위 위에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난간이 허리춤까지밖에 오지 않았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이었죠. 손에 잡히는 바위 표면은 거칠고 미끄러웠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자. 엄마, 뒤로 한 발만 더 가봐. 서영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난간도 낮은데. 위험해. 내가 이리 와서 찍어. 제가 불안해하자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요. 발만 잘 고정하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서영이가 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잡는다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뭔가가 제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엄마, 미안. 서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숨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였죠.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허공이 비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손으로 뭐라도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죠. 바위턱에 옆구리가 부딪혔습니다. 숨이 꺽하고 막혔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히고 찢겼죠. 그러다 경사진 바위턱에 걸려 멈췄습니다. 입안에 쇠맛이 퍼졌어요. 피었습니다. 손끝에는 바위가루가 서걱거렸죠. 위를 올려다봤지만 서영이도 도윤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멀어져 갔어요.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칼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왔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산객이었어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죠. 어머, 저기 사람이. 119 불러. 빨리. 여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사람들이 절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로프를 타고 내려온 구조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구조대원의 장갑이 제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묵직한 통증이 퍼졌죠. 비상담요를 덮어주는데 비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들것에 실려 올라오는 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데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죠.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딸하고 사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밀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믿겠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죠.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내장 손상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기적이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살아난 게 기적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죠. 간호사가 제 소지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딸이 있는데. 아니, 됐어요. 혼자 있을게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가 저를 밀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미안.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서 어떻게 친엄마를 절벽에서 밀 수 있습니까? 제 손에는 아직도 바위가루가 남아 있었어요. 거친 촉감이 생생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는 산이요. 남편이 잠든 그 산에서 딸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뜨겁고 짠 눈물이었죠.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새벽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영이와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서영이가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죠. 미끄러져서 떨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조심하셔야죠, 장모님. 도윤이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어요. 너희가 날 밀었어.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엄마 찾으러 온 거야.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데. 서영이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충격 때문에 기억이 헷갈리시나 봐요. 도윤이가 의사를 불러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증거도 없잖아. 속삭이듯 말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의사는 제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옥순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6일이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가 밀었다고. 충격 때문인가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일시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안정이 필요하시네요. 의사의 말에 서영이와 도윤이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 병상에서 시작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옆 침대 환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족이 그런 짓을 했어요? 네. 했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세상에, 요즘 자식이란 것들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창밖에 산은 여전히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산이 증인이에요. 하지만 산은 말이 없죠.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서영이와 도윤이가 저지른 짓을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병실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길이었어요. 병실의 형광등 아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갈비뼈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죠. 복수를 다짐한 뒤로는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퇴원 서류를 작성하던 날이었어요. 간호사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정산하셔야 하는데 보호자분이 안 오시네요. 제가 직접 할게요. 통장 좀 가져다 주실래요? 서영이가 제 가방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죠. 잔액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5만 원만 남아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돈이 모두 인출됐더군요. 인출자는 서영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거친 질감이 제 분노를 더 자극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열쇠도 맞지 않았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한 여사님. 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집에 못 들어가네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아, 따님이 며칠 전에 바꿨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라고. 치매라니요. 제가 언제 치매에 걸렸습니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비실에 가서 마스터키를 빌려 겨우 집에 들어갔죠. 하지만 집 안 풍경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도장이 있던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옥순인데요. 혹시 제 집이 매물로 나왔나요? 아, 네. 따님이 금매로 내놓으셨어요. 벌써 계약금도 들어왔는데요.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플라스틱 수화기가 땀에 미끄러웠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성년 의견 신청이 접수되어 있네요. 따님이 신청하셨어요. 성년 의견이 뭡니까?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법원에서 심사 중이시네요. 치매, 정신질환. 이 단어들이 제 머리를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그러다 서영이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모시러 갈게요.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분노처럼 거칠었죠. 저녁이 되자 서영이가 도윤이와 함께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들의 발소리가 도둑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퇴원했구나. 내 돈 어디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돈? 엄마 병원비로 다 썼잖아. 거짓말하지 마. 3천만 원이 어떻게 병원비야. 서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하는 것 같은 과장된 한숨이었죠. 엄마, 또 시작이네.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내가 치매야? 정신병자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너희가 내 집까지 팔려고 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안 흥분해? 서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죠. 엄마를 위한 거야.
혼자 살기 힘들잖아. 요양원이 더 안전해. 내가 왜 요양원에 가? 멀쩡한 사람을. 멀쩡하다고? 엄마 거울 좀 봐. 맨날 헛소리하고 우리가 밀었다고 미친 소리하고. 그게 정상이야? 서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면을 벗은 것 같았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집? 곧 우리 집 될 건데. 도윤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방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젖었죠. 차가운 면천의 촉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CCTV라도 있어요? 산에 CCTV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목격자는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해요.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보도블록의 거친 표면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죠.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돈을 뺄 수 있어요? 따님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작년에 할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서류가 있어요. 작년. 그때 서영이가 보험 서류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속은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담료만 50만 원이라고 했죠. 돈이 없는 저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도 싸늘했어요. 옥순아, 서영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니? 맞아. 자식이 부모 재산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야.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뼈를 파고들었죠.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성년 의견 신문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종이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었죠. 한옥순 할머니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안 가요. 나는 멀쩡해요. 하지만 그들은 서영이가 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의사소견서였어요. 치매 초기 망상 증세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난 검사 받은 적 없어요. 보호자가 동의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저는 방문을 잠그고 버텼습니다. 문 밖에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새벽 3시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어요. 11월 6일 서영이와 도윤이가 절벽에서 나를 밀었다. 11월 13일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다. 11월 15일 집을 팔려고 한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녹음 앱을 깔았죠. 서영이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이가 또 왔어요. 엄마, 요양원 가기로 했잖아. 안 가. 죽어도 안 가.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엄마가 이러니까 후견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잖아. 엄마 재산 다 날리기 전에 내가 관리해야지. 내 재산을 내가 왜 관리해? 엄마는 이제 판단력이 없잖아. 절벽에서 우리가 밀었다는 헛소리나 하고 녹음이 되고 있다는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죠. 서영이가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장학금을 줬던 그 학생.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문서정이라는 아이였죠. 전화번호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정아, 나 한옥순이야. 기억하니? 어머, 이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함이었죠. 서정아, 내가 도움이 필요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죠. 마치 제 분노처럼 붉고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노인학대 신고센터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커피 냄새와 프린터, 토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문서정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죠. 이모님, 어서 오세요. 서정이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그 여린 학생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정이가 차를 따라주는데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모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절벽에서 밀린 일, 돈을 빼앗긴 일, 집을 팔려는 일까지요. 서정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모님, 이건 명백한 존속살인 미수예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서정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했죠. 먼저 그날 산에 갔던 등산객들을 찾아봐야 해요. 누군가 영상을 찍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등산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릴게요. 그날 그 산에 계셨던 분들의 제보를 받는 거예요. 서정이가 빠르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11월 6일 북한산 절벽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 그날 드론 촬영하고 있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서정이가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드론 영상을 받아보니 놀라운 장면이 있었죠. 멀리서지만 서영이가 제 뒤로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제가 떨어진 직후 급하게 하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거예요.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서정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윤태형 변호사였어요. 젊지만 노인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었죠. 할머니, 먼저 통장 거래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에 함께 갔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니 은행 직원의 태도가 달랐어요. 상세한 거래 내역을 뽑아줬죠. 보세요. 따님이 대리인 등록을 한 날짜가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돈을 인출한 날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네요. 증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갔어요. 인감증명 발급 기록을 확인했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서영이가 제 인감증명을 떼어갔더군요. 이건 문서 위조예요. 할머니 동의 없이 인감을 사용한 거죠. 윤 변호사가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복사기에 위민거리는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공증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공증기록부를 열람했죠. 놀랍게도 제 집 매매 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찍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날짜를 보세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예요. 이것도 명백한 위조네요. 서정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가 집에 왔어요.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였죠.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려. 따라와. 안 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서정희와 윤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뭐야, 당신들 누구야? 서영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노인학대 신고센터 문서정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윤태영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 엄마가 변호사를 왜?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옥순 어르신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위는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요양원 직원들이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서영이가 이를 갈았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가족끼리 무슨 짓이야? 가족, 내가 날 절벽에서 밀었는데? 증거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때 서정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드론 영상을 재생했어요. 서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이게 뭐가 어때서 흐릿한데 뭐가 보인다고. 충분히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인감증명 발급 기록, 공증 기록부였죠. 이 모든 게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이뤄졌네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서영이가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이가 나섰어요. 그건 장모님이 미리 동의하신 거예요. 그럼 동의서를 보여주세요. 그게 지금은 없는데. 말을 더듬는 도윤이를 보며 서정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작작하세요. 경찰에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서영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렸어. 평생 일만 하고 우리는 뒷전이었잖아.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상 자백이었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서정이와 윤 변호사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모님, 일단 성년후견 신청부터 막아야 해요. 그리고 재산 동결 신청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제가 얼마나 멀쩡한지 증명했죠. 간단한 인지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한옥순 씨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판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며칠 후 등산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액션캠을 착용한 등산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상에는 더 선명한 장면이 담겨 있었죠. 서영이가 제 어깨를 미는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서 찍힌 거지만 움직임은 명확했어요. 이모님, 이제 확실해요. 이걸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서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이번엔 증거가 있으니 경찰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수사하겠습니다. 피고소인들을 소환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차장 CCTV도 확인했어요. 서영이와 도윤이가 그날 급하게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구조 신고도 하지 않고 떠난 겁니다. 증거는 계속 쌓였습니다. 병원 기록도 확보했어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 그들이 제 소지품을 가져간 기록이 있었죠.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하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이가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치매 노인이 자식을 모함한다는 내용이었죠. 망상에 시달리는 어머니, 효심 깊은 딸을 가해자로 몰아.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하지만 서정이가 말했어요. 이모님,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밤, 창밖의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차가운 빛이었지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더 강하게 싸울 겁니다. 증거를 들고 진실을 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이 현관문 밑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죠. 일면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망상, 효녀를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 가족, 파탄의 비극.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확인했어요. 박진우. 서영이가 자주 만나던 그 기자였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분노처럼 거칠었죠. 기사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이웃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정이었어요. 이모님, 기사 보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시장에 나갔더니 상인들이 수군거렸죠. 저 할머니가 그 기사에 나온 딸을 그렇게 몰아세웠다며? 치매가 무서운 거야.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구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옥순 어르신이시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이 혼자 거주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확인차 왔습니다. 서영이의 지시 분명했습니다. 직원은 집안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물었죠. 마치 제가 정말 정신병자인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년 후견 재심사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서영이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죠. 어떤 증거요? 정신과 진단서와 이웃들의 진술서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라니. 저는 정신과에 간 적이 없는데요. 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진단서 조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단 접수를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제가 치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옥수님,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전 멀쩡한데요. 의무 검사입니다. 안 오시면 강제 조치될 수 있어요. 서영이가 보건소에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보건소에 갔더니 이미 직원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했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정상이었죠.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초기 증상이라니.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옥순 씨, 고소 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수사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피고소인 측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습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지연될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무력감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제 절망처럼 깊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영이와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그들 뒤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죠. 이분은 저희 변호사예요. 서영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형 로펌 소속이었죠. 할머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합의요? 이 상황을 끝내는 거죠. 할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도윤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장모님은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신 거예요. 절대 안 해. 제가 소리치자 서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이미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 너희가 거짓말을 퍼뜨렸잖아. 거짓말, 증거 있어. 서영이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법적으로 불리하십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있고 이웃들 증언도 있어요.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서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정아, 큰일이야. 그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데려왔어. 이모님,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도 대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인터넷에도 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딸이 불쌍하다. 치매 노인은 격리시켜야. 가족이 고생이네.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제 마음처럼 아팠어요. 다음 날 동네 게시판에 제 사진이 붙었습니다. 주의 정신 이상 노인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누가 붙인 건지 몰라도 서영이의 짓이 분명했죠. 시장에 갔더니 아무도 제게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왜요? 전 단골인데. 소란 피우기 싫어요. 가세요. 쫓겨나듯 시장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친 할망구. 손으로 문질러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날 밤 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실력 있는 병원에서요. 또 검사를 받으라고요? 이번엔 우리가 선택한 병원에서 받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서정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모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서영이는 방송국에까지 제보를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죠. 할머니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인터뷰요? 노인 치매와 가족 갈등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확정짓는 방송이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서영이는 혼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니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더군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절벽에서 밀어놓고 무슨 사랑이란 말입니까?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요양원이었습니다. 한옥순 어르신, 입소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일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 신청한 적 없어요. 보호자가 신청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공격이었어요. 제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작전이었죠. 밤하늘의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거대한 거짓말 앞에서 진실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승리가 되니까요. 내일은 정신감정을 받아갑니다. 제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러요. 그것이 반격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정신감정을 받고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빨래에서 나는 오래된 비누 냄새만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불안했습니다. 약봉지를 뜯으려 했지만 비닐이 쉽게 찢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혈압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쇳물 맛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편함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법원 통지서였습니다. 성년후견 신문 기일이 다시 잡혔다는 내용이었죠.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대로 가면 정말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었지만 화면이 깨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던졌던 게 생각났죠. 수리할 돈도 없었습니다. 집 전화로 서정이에게 연락했어요. 서정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 서정이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서영이 쪽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었고 여론도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가려고 나섰다가 현관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문에 적힌 빨간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미친 할망구.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저기 그 할머니다. 조심해. 갑자기 소리 지를지도 몰라.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어요.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들의 말소리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알바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뭐 찾으세요? 우유 하나만. 1,000원입니다. 빨리 계산하고 가세요. 쫓기듯 나왔습니다. 우유를 든 손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맞는 비는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삘 힘도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 했지만 깨끗한 옷도 별로 없었어요. 세탁기도 고장난 지 오래였죠. 젖은 옷 그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춥고 외로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서영 씨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확보했대요. 할머니가 평소에도 이상 행동을 했다는 이웃 주민 10명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10명이라니.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 기록도 조작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전 정신과에 간 적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서정이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서정아, 이제 끝인 것 같아.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힘이 없어. 더는 못 싸우겠어. 서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님,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제가 끌고 갈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정이가 간 후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약을 먹으려고 물을 따랐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데 쇳물 맛이 또 올라왔어요. 이상하게도 요즘 계속 이런 맛이 났습니다.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가슴을 타고 내려갔죠.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얇은 커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중에 제 편은 몇이나 될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자. 다음 주 법원 가기 전에 합의하면 요양원도 좋은 데로 보내줄게. 왜 대답이 없어? 설마 아직도 버틸 생각이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미 다 끝났어. 동네 사람들도 법원도 모두 내 편이야.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서영이가 비웃었어요. 진실, 그게 뭔데? 아무도 안 믿는 진실이 무슨 소용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무거웠죠.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때 문득 죽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서영이가 이렇게 변하지도 않았겠죠.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죠. 어차피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수리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또 내일은 와야 했어요. 싸움을 끝내려면 말이죠.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량한 소리였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니까요. 서영이 말대로 모두가 등을 돌렸어도 저는 저를 믿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일 하루만 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혼자서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담요를 끌어당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죠. 몸도 마음도 모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을 뜬 눈으로 지새운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정이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님,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중요한 작전이 있어요. 서정이와 윤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묻어났죠. 할머니, 오늘 가정법원에서 후견 심판 전 조정이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법원 출석 통지서였습니다. 서영 씨가 조정을 신청했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오늘이 기회예요. 그들이 방심하도록 연기를 하셔야 해요. 연기요? 네. 지치고 포기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들이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윤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볼펜처럼 생긴 녹음 장치였죠. 이걸 주머니에 넣으세요. 합법적으로 녹음 가능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어요. 작은 기계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조정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구두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죠.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영이와 도윤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였죠. 서정이는 제동행자로, 윤 변호사는 법적 대리인으로 배석했습니다. 조정실은 하얀 형광등 아래 놓인 긴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테이블의 나무결이 손바닥에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탁상 위 종이컵에서는 식은 커피의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죠. 조정 의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서로 대화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엄마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야. 저는 서정이가 시킨 대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도윤아, 됐다. 내가 졌어. 순간 서영이와 도윤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서로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았죠.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네. 도윤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욱 약한 척 연기를 이어갔어요. 집도, 통장도 다 가져가. 대신 이 소란은 끝내자. 나도 지쳤어. 서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죠. 진짜 그렇게 나왔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후견 심판만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도윤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재산 포기 각서예요.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근데 그날 절벽에서 아직도 그 얘기야? 서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일은 좀 미안해. 근데 엄마도 알잖아. 증거 없잖아. 제 주머니 속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옷 안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내가 정말 날 민 거 맞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얘긴 꺼내지 마요. 여기선. 하지만 서영이는 이미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그래, 우리가 밀었어. 근데 어쩔 건데. 증거도 없고 아무도 안 믿잖아. 평생 일만 하면서 우릴 방치했잖아. 그런 엄마한테 뭘 기대해? 도윤이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산만 빼돌릴 생각이었는데 장모님이 너무 끈질기게 버티니까. 그래서 절벽에서 밀어버린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밀었다기보다는 그냥 살짝 민 건데 운이 나빴지. 서영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여튼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후견만 떨어지면 다 우리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방금 한 말 다 녹음됐어. 서영이와 도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서정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드론 영상과 액션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근처에서 제 뒤로 다가가는 서영이, 그리고 제가 떨어진 직후 급하게 하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조정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을 울리는 소리만 들렸죠. 이건 조작이야. 서영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작이요? 원본 검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백도 하셨죠. 그건 유도신문이야.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서정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이미 제출했어요. 잠깐
잠깐만. 도윤이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정의원이 일어났어요. 이건 조정 사안이 아니네요. 형사 사건입니다. 조정은 중단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이미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정체는 분명했습니다. 최서영 씨, 박도윤 씨, 존속살인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어요. 서영이가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딸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형사들이 막아섰죠. 협조해 주십시오. 서영이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번지며 탄 냄새가 더 짙게 올라왔어요. 저는 서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죠. 내가 먼저 따르기를 포기했어. 그들이 형사들과 함께 나간 후 조정실에는 저와 서정이, 윤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서정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모님, 해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윤 변호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유죄는 확정적이에요. 법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긴장이 풀린 안도감 때문이었죠. 밖에는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공기도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서정이가 물었습니다. 이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면서도 씁쓸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당연한 감정이에요. 가족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들은 제가 오늘 무엇을 겪었는지 모르겠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빨간 글씨가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정이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재산도 다시 찾으실 수 있어요. 법원에서 가압류도 풀릴 거고요. 그래. 고마워, 서정아. 제가 감사하죠. 이모님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는데. 서정이와 윤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똑딱 똑딱.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이었죠. 이제 저는 제 삶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죠. 법정은 나무 벤치의 차가운 광택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와 서기의 키보드 타닥거림이 긴장감을 더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드론 영상, 액션캠, 그리고 그날의 녹음 파일이었죠. 법정의 녹음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밀었어. 근데 어쩔 건데. 서영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와 도윤이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피고인 최서영, 박도윤, 존속살인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서영이는 징역 7년, 도윤이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산을 탐하여 어머니를 해하려 했으며 그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서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원하던 거야? 딸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와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비가 온 뒤라 흙냄새가 났죠. 은은한 풀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년후견 신청은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집 담보대출도 취소됐고 빼앗긴 돈도 모두 환수됐죠. 3천만 원이 다시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똑 소리가 벽을 탔죠. 어느 날 밤 장롱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서영이가 초등학교 때 쓴 카드였어요. 엄마 사랑해. 같이 산책하자.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카드에서 오래된 크레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목이 갑자기 마르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저를 절벽에서 밀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일만 하느라 정말 아이를 방치했던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다음 날 산에 올랐습니다. 그 절벽이 있는 산이었어요. 젖은 이끼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바위 표면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절벽 앞에 섰습니다. 난간은 여전히 낮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얼음 같은 바람이 귓불을 스쳤죠. 까마귀가 멀리서 한 번 울고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솔방울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영이가 보낸 거였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편지를 읽다가 접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면회를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지 않았죠. 구치소 유리창 너머에서 보게 될 건 제 딸이 아니라 지친 한 인간일 것 같았거든요. 대신 겨울 양말 한 켤레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메모는 쓰지 않았어요. 보내고 나서도 마음은 가볍지 않았죠. 복수가 끝나도 모녀 사이에 남은 빈칸은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옥순 씨,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우리가 잘못 봤어. 정말 미안해. 사과를 받았지만 서운함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용서했죠. 살아가려면 용서해야 했으니까요. 서정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모님,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모임을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5명이 왔어요. 모두 자식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제 아들도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딸이 통장을 다 털어갔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죠. 윤 변호사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서정이는 상담과 지원을 맡았고요.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역신문에도 소개됐죠. 노인학대 대응 네트워크, 희망의 등불되다. 이번엔 좋은 기사였습니다. 산악회와 함께 성묘길 안전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절벽에 높은 난간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도 세웠죠. 다시는 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어느 날 저녁 혼자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오르며 참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아 챙하고 울렸죠. 그 울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산등성이가 보였죠. 그 산 어딘가에 남편이 잠들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건 그래도 밥 한 그릇부터. 입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설교하듯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노인학대 대응 네트워크는 2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단체가 됐죠. 매주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필요한 도움을 줬습니다. 지자체에서 표창장을 줬어요. 한옥수님은 노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신 공로를 인정합니다. 표창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서영이가 모범수로 1년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곧 출소한다고 했죠. 편지가 또 왔습니다. 엄마, 나왔으면 한 번 만나줘. 할 말이 있어. 이번엔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산에 올랐습니다. 남편 산소에 가는 길이었죠. 혼자였습니다. 여보, 서영이가 곧 나온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이 불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산소를 돌아 내려오는 길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서영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엄마, 왜 왔니? 그냥 아빠 보러 왔어.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산소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기도 너무 없기도 했으니까요. 엄마, 정말 미안해. 알아. 용서는 안 바라. 그래. 서영이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제가 낳은 딸이지만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영이를 봤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괜찮다.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까. 노인학대 네트워크 사람들이 제 새 가족이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녁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옥순 언니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거지. 혼자가 아니잖아.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것도요.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춥지만 맑은 밤이었어요. 내일도 모임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가 새로 오신다고 했죠.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드리고 희망을 전해드릴 겁니다.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였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나요? 팍팍한 삶에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그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